오늘부터 뉴욕시 모든 상업시설의 쓰레기 컨테이너 배출이 의무화됩니다. 3월 한 달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는 2회 이상 위반 시 최대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가 78세 한인 남성 고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전 유죄 판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근무 중 괴한이 휘두른 칼에 목을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공원에서 훼손된 남성의 사체 일부가 나온 데 이어 오늘도 여성의 머리와 오른쪽 팔이 발견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MTA가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MTA는 이와 함께 뉴욕주 의회에 톨 회피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이 오늘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넨데즈 의원의 기소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7월부터 기차 및 버스 요금이 15%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부터 뉴저지 운전자들의 파크웨이 및 턴파이크 통행료가 3% 인상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모든 사업시설의 쓰레기 컨테이너 배출이 의무화됩니다. 대상은 적재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뉴욕시 정부는 지난해 음식 관련 업종의 쓰레기통 사용을 우선 의무화한 이후 규정 적용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사업체들은 쓰레기 배출 시 완전히 밀폐되는 덮개가 달린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하며 이때 컨테이너는 72시간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은 영업 마감 1시간 전 또는 오후 8시 이후이며 사업주들은 야간에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고 나면 영업 재개 전까지 컨테이너를 건물 내부나 뒷뜰 또는 건물로부터 3피트 이내에 둬야 합니다. 쓰레기통은 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돼야 하며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의 경우 $50, 그 후부터는 최대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시행 첫 달인 3월에는 위반 업체에 경고를 주고 4월부터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제시카 TC 청소국장은 지난해 규정 시행 이후 약 3만 3천 건의 미이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식당, 델리 등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쓰레기통 사용을 우선 의무화했으며 9월부터는 시내 5개 이상 지점을 가진 모든 기업으로 규정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행정부는 쥐와의 전쟁에 새로운 전선을 열어 5개 자치구 전체 주거용 부동산의 약 95%에서 쓰레기를 컨테이너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주거용 유닛이 9개 이하인 건물은 모든 쓰레기를 안전한 컨테이너에, 더 구체적으로 2026년 여름부터는 공식 NYC 쓰레기통에 배출해야 합니다. 상업용 건물에 이어 이번 주거용 건물까지 쓰레기 컨테이너 배출이 이루어진다면 뉴욕시 쓰레기의 70%가 컨테이너에 담겨지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쥐떼 신고 전화가 지난 여름 대비 시 전역에서 20% 감소했고 쥐 완화 구역에서는 45%가 감소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퀸즈, 플러싱, 머리힐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가 고객 폭행 혐의로 체포돼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고객은 78세 한인 남성으로 플러싱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중폭행으로 판단한 의사가 경찰 측에 신고하면서 형사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퀸즈 형사법원은 지난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조성찬 변호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퀸즈 형사법원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건으로 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2차례 체포됐다가 불구속 조치됐고 피해자는 접근 금지 보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뉴욕시경 백구경찰서 리포트와 증인 진술서 등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당초 조 변호사에게 주택 퇴거 이슈와 관련한 의뢰를 했고 제대로 된 퇴거 조치를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 남성은 조 변호사의 고객임과 동시에 변호사 사무실 공사도 맡았는데 사무실 공사비도 밀려있다며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툼을 벌였고 결국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폭행을 당한 78세 한인 남성은 플러싱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피해자가 65세 이상이었던 탓에 의료진은 이를 중폭행으로 판단해 경찰 측에 신고하면서 형사기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피해자는 메디케이드도 신청을 안 해둔 상태여서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으나 퀸즈 검찰청 피해자 보호센터가 나선 덕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조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등에 발생한 다른 사건으로도 기소돼 지난달 19일 형사법원에서 치안 문란 행위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당시에도 뉴욕대 랭곤 병원에서 중폭행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조 변호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사무실 현장 CCTV 화면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어 주장만 담겨있는 잘못된 진술이며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설명하는 사무실 공사건 역시 내가 의뢰한 부분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전 유죄 판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함에 따라 확고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된 셈입니다. 보도에 전창희 기자입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싸움의 시간을 벌게 됨으로써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는지 등을 따져보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4월 22일 구두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선과 관련한 이 결정의 함의는 면책 특권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보다 그 판단을 내리기까지 소요될 시간과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당초 3월 4일로 예정됐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연방법원의 재판 개정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대선 1, 2개월 전인 9월 말에서 10월쯤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업무 관행으로 미루어 면책 특권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시작할 학예 휴정 기간 개시 직전에 내려질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 설사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트럼프 측의 변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재판 시작은 빨라야 9월 말일 것이라는 게 언론들의 예상입니다. 가을에 재판이 시작되면 대선 전에 배심원들의 유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6일 연방법원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의원, 법무부 당국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책 특권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퇴임 후 민간인 신분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1심과 2심 법원 판단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소스와 공동으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응답자의 25%, 무소속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각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권자들 표심에 심대한 영향을 줄 자신의 대선 전 유죄 판결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은 희소식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내 범죄율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경찰 인력 배치 및 순찰은 강화됐지만 범죄는 도리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시 지하철 업체를 운영하는 기관사가 칼에 목을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길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 내 범죄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승객 간의 폭행, 강도 및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MTA 직원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MTA 측은 지하철 내 순찰 경관 배치 확대를 요청한 후 뉴욕시경이 전년 동기 대비 경찰 인력 배치를 하루 1천여 명 이상 확대했지만 되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뉴욕시 범죄자 처벌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범죄자를 붙잡아도 바로 보석 없이 풀려나면서 반복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전 4시 MTA 소속 지하철 열차 기관사가 전철 C 노선 락커웨이 애비뉴 지하철역에서 안전상태 점검을 위해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었다가 괴한이 휘두른 칼에 목이 베이는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당한 MTA 소속 직원은 24년간 근속해온 엘튼 스캇이라는 이름의 차장으로 밝혀졌으며 사건 직후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전철 내 방송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열차에 탑승 중이던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돕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료진인 한 승객이 기관사의 지혈을 돕고 이후 출동한 응급구조요원에 의해 브룩데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무려 34바늘이나 꼬매는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달 지하철 내 범죄는 전년 대비 22.6% 증가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2달 동안 MTA 직원이 승객으로부터 공격당한 사건은 총 6건이 발생해 한 달에 3건꼴로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14일 34스트리트 헤럴드 스퀘어 역사에서는 전자첼로를 연주하던 29세 의대생이 뒤에서 난입한 흑인 여성이 휘두른 물병에 머리를 가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지하철역 승강장 벤치 아래에 잠들어 있던 남성을 깨운 MTA 여직원이 잠에서 깬 남성에게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는 퀸즈 플라자역에서 브라질에서 온 29세 남성 관광객이 목을 칼에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는 롱아일랜드 시티 퀸즈 플라자 지하철역 안에서 31세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흑인 남성에게 머리를 쇠파이프로 수차례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19일에는 브롱스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48세 지하철 운전사에게 한 승객이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려 운전사가 방향 감각을 잃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TA는 성명을 통해 최근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승객과 직원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욕시경의 경찰 인력 배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길려민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한 공원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인 왼팔과 왼다리가 발견된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조사 결과 왼팔은 남성의 것이고 왼다리는 여성의 것으로 주인이 달렸는데요.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남성의 나머지 오른팔과 이어 여성의 머리 그리고 오른팔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사회는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학교로 가던 소녀의 최초 목격으로 롱아일랜드 사우델파크 연못 인근에서 남성의 훼손된 왼팔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남성의 왼팔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손가락 끝은 없는 상태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견을 동원한 경찰 당국은 왼팔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왼다리도 발견했는데 이것은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수색이 계속되고 남성의 나머지 오른팔과 여성의 오른팔 그리고 머리도 발견됐습니다. 여성의 훼손된 사체에는 문신이 없었으며 발견된 여성의 일부 사체들은 모두 한 여성의 것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한편 살인사건으로 판단하고 MS-13 갱단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훼손된 일부 사체가 어제 처음 발견됐을 당시 사체가 공원에 유기된 지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남성의 두 팔과 여성의 머리, 오른팔, 왼다리가 발견된 이곳은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겨하는 왕래가 아주 많은 공원이자
바로 옆에 2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Very scary. It's very close to home. All of my children go to school here. I heard they found one over there and then one over there. For a child or an adult to find body parts, it's very disturbing. 바빌론 학구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모든 재학생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주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료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MTA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MTA는 이와 함께 뉴욕주의회 톨 회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MTA는 맨해튼 중심 상업 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15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상 기자 전해드립니다. 단속 카메라 설치 작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로 총 110곳에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104곳에 설치됐습니다. 카메라의 33%가량은 기존 가로등과 보행자 통로, 육교 등에 부착됐으며 나머지는 카메라 부착을 위한 기둥을 따로 건설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이지패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되는데 다만 기존 카메라와 달리 야간에도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모양과 크기를 기준으로 5종류로 분류하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이와 함께 MTA는 이사회를 열고 로버트 F. 케네디 브릿지, 퀸즈 미드타운 터널, 휴 L. 캐리 터널 등의 톨 회피 건수는 지난 4년 동안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셰리던 MTA 교량 및 터널 국장은 톨을 회피하면 차량 압수 등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사회는 톨 회피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고 가짜 번호판이 적발되면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주의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MTA가 톨 회피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건 빠르면 오는 6월 시행될 교통 혼잡료 때문으로 이를 통해 각종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인데 톨 회피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교통 혼잡료 수익 역시 기대 이하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교통 혼잡료는 $15를 기준으로 소형 트럭 $24, 대형 트럭 $36, 오토바이 $7 50센트 등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MTA는 교통 혼잡료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이어갑니다. 오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며 빠르면 이달 말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15일 시행이 목표입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피터 포셀라 스태튼 보로장 등이 잇따라 반대 소송을 제기하며 실제 시행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사업가들로부터 불법적인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이 오늘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넨데스 상원의원에 따른 기소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기라민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그의 부인 네딘 메넨데스 여사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함께 기소된 인물인 호세 유리베가 비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뉴저지 기반 사업가로 알려진 호세 유리베는 부패 혐의 조사와 관련해 뇌물을 건네고 사기 및 법망을 피해가는 등 7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유리베는 메넨데즈 상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메넨데즈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광범위한 부패 영향을 끼쳐왔으며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부정청탁 대가로 현금 약 $55만, 10만 달러에 달하는 금괴, 고급 승용차 등을 뇌물로 받았을 뿐 아니라 3명의 사업가들을 이집트 정부와 연결해주고 이집트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로부터 고급 정보를 입수해 이들에게 넘기는 등 공직자 윤리 위반, 국가 기밀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뇌물수수 혐의로 공동 기소된 3명의 사업가 중 1명인 유리배가 7가지 혐의에 대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증언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임시 사임한 메넨데즈 의원과 그의 부인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파크웨이 및 턴파이크 통행료가 오늘부터 3% 인상됐습니다. 7월부터는 기차 및 버스 요금도 15%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작년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인상안에 반대했던 필 머피 주지사가 선거를 마친 뒤 석 달 만에 입장을 바꿔 동일한 예산안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인데요. 이에 주민들의 비판에 거센 상황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고속도로 통행료가 또다시 올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파크웨이 및 턴파이크 통행료가 오늘부터 3%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차 및 버스 요금에 대한 15% 인상안이 통과된 데 이어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부과되는 통행료 역시 오늘부터 3%씩 인상됩니다. 뉴저지 내 운전자를 상대로 한 통행료는 턴파이크에서는 15센트, 그리고 파크웨이에서는 5센트가 인상됐습니다. 작년 10월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턴파이크의 2024년도 통행료 인상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뉴저지 트랜짓이 새롭게 제안한 예산 확보 방안은 막지 않았습니다. 요금이 인상되면 뉴저지 운전자는 피크 시간대에 턴파이크를 통해 뉴저지 유료 도로를 진입한 후 조지 워싱턴 브리지로 나가게 되면 이지패스의 총 통행료는 현재 17달러 4센트에서 17달러 55센트로 51센트를 더 내야 합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 이사회는 지난 1월 말 뉴저지 턴파이크 및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통행료 3% 인상안이 포함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승인했습니다. 작년 10월 이 같은 예산안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필 머피 주지사가 석 달 만에 마음을 바꿔 승인하면서 주민들은 정치적인 쇼였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뉴저지 주 상하원 의원 120명을 뽑는 본선거를 코앞에 두고 머피 주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의식해 통행료 인상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가 본선거를 마친 후 석 달 만에 동일한 예산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 버스 및 기차 요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15% 인상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이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삼창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는 기독교 감리교인 대표로 참여한 최성모 목사가 있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에 앞장섰던 그의 뜻을 그 누구보다 가슴에 새기는 미주 한인 증손자 최선일 씨는 할아버지 최성모 목사가 2년 6개월간 경성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후 추록한 뒤에도 독립운동과 전도에 헌신했음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최 씨는 증조부의 삶을 돌아보며 독립유공자가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한인사회에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1936년 63세 나이에 숨을 거뒀으며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습니다. 1월 들어 도매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 밖으로 크게 상승한 데 이어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물가 지표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무부는 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3%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 전월에 비해 0.4% 각각 상승했습니다. 1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에 비해 0.2%, 개인 소득은 전월에 비해 0.3% 증가했습니다. 비록 예상 수준에 머물기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근원 PCE 가격 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0.4%로 지난해 1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에릭 아담스 시장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 중국계 위니 그레코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브롱스에 위치한 그레코 자택을 급습했으며 즉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레코는 현재 연방수사국과 시 감사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그레코가 애덤스 캠페인 자원봉사자에게 시정부 일자리를 주는 대가로 자신의 집 부엌 개조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시정부 주최 행사에 초청을 목적으로 비영리 단체 기부를 요청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시장 측근을 대상으로 한 FBI 압수수색은 지난 11월에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퀸즈 공화당이 뉴욕주 하원의원 제25선거구에 출마한 한인 1.5세인 케네스 백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제25선거구는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프레시메도, 오클랜드 가든, 베이사이드 남부 지역 등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하는 곳으로 민주당의 릴릴 로직 의원이 현직입니다. 퀸즈 공화당이 중국계 유권자 수가 한인 유권자 수보다 훨씬 많음에도 한인인 백 후보를 공식 지지한 이유는 뉴욕시경 간부를 역임한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백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백 후보 선거본부는 이번 주말부터 후보 청원 서명을 받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